새벽 2시 서해. 세 척의 배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국적도 다릅니다. 선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정지했어요. 고장 신호는 없었습니다. 충돌도 아니었어요. 레이더는 정상, AIS도 정상. 그냥 멈춰 섰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분석관 마야 콜린스가 좌표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세 점이 정확히 일직선이었습니다. 간격은 12해리. 오차는 100m도 안 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발이야. 한국에 즉시 알려야 해. 그녀는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이상했어요.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납포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마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역시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지금부터 서해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야 콜린스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상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새벽 2시 런던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해 항로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30분 안에 1차 분석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건 3개의 빨간 점이었어요. 민간 화물선 3척이 거의 동시에 속도를 줄이며 정지했다는 보고였죠. 국적이 달랐습니다. 파나마 선적 1척, 리베리아 1척, 싱가포르 1척. 선사도 전부 달랐어요. 그런데 AIS 신호는 정상이었습니다. 고장 신호도 없었고요. 충돌도 아니었어요. 그냥 멈춰 섰습니다. 3척 모두 같은 시각이에요. 좌표를 지도에 찍어봤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3점이 정확히 한 줄로 정렬돼 있었거든요. 간격은 정확히 12해리. 오차가 100m도 안 됐어요. 이건 군사작전 교범에 나오는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빨랐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아 항로 분쟁 때 민간 선박이 정치적 도구로 쓰였던 그 사건이요. 저는 그때 데이터만 보고했어요. 정치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배에 승무원 22명이 타고 있었다는 걸요. 그중 4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또 틀렸다면? 만약 이게 단순 사고라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된 배치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10분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라는 지시였어요.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서해 해상교통관제센터 책임자 박준호였어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콜린스 박사님, 상황은 파악하셨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3척 모두 정지 상태고 패턴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그 말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납포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런던 본부에서도 같은 걸 물어왔거든요. 왜 한국 해군은 움직이지 않느냐고요. 박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납포하면 우리가 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되물었어요. 선박 3척을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해경만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 순간 이건 사건이 됩니다. 뉴스가 나가고 외교 문제가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죠. 박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럼 상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칼을 빼는 장면이요.
그 다음은 뻔합니다. 항해 성명, 보복 조치, 긴장 고조. 서해가 또 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옆에서 누군가 박준호에게 뭔가를 보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 배들이 지금 당장 위험한가요? 충돌 가능성이 있나요? 항로를 막고 있나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셋 다 항로 밖에 있고 주변 선박과 거리도 충분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지금은 관제만 하면 됩니다. 위치 추적, 통신 모니터링, 주변 안전 확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인데요. 박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도발은 반응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바다 위에 멈춰 선 배 세척일 뿐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은 아직 어두웠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방식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본부였어요. 콜린스, 한국 측 대응 어떻습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군함 배치는요?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본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변화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치 그대로고 움직임도 없어요. 한국 측은요? 해경 함정 2척이 원거리에서 감시 중입니다. 접근은 안 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척이 멈춘 좌표를 확대해봤어요. 수심 데이터를 겹쳐봤습니다. 해저 지형도를 불러왔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세척 모두 해저 케이블 경로 인근에 위치해 있었어요. 정확히는 케이블에서 5해리 이내. 우연치고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해양수산부 담당관 이서연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콜린스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네. 박사님이라면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서연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서해 해저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해저 케이블입니다. 통신, 전력, 데이터.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인프라예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다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파란 점 3개가 나타났어요. 정지한 선박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케이블 위에 있네요. 아닙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케이블 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위치에서 닻을 내리면 케이블을 건드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테스트입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납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교 문제가 되겠죠. 그 사이 다른 배가 실제로 케이블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배를 잡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호해야 합니다. 선박은 미끼예요. 진짜 표적은 바다 아래에 있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있었습니다. 3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척이었고 위치도 살짝 달랐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같았어요.
해저 인프라 인근에서 정지, 며칠 후 이동. 이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서연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세 척으로 늘어난 겁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서연이 말했어요.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응이 예상과 다르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바다 아래에서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길 수 있습니까? 이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흥분하길 원했어요. 우리는 흥분하지 않았죠. 그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런던 본부에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결론이 달랐어요. 이 사건은 선박 침투가 아닙니다. 국가 판단 구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옵저버 자격으로 화상 참여했어요. 화면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경,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합참 연계 조정관 김태수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세 척 모두 여전히 정지 상태. 국적 확인 완료. 선주는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 추적 불가. 화물 목록 없음. AIS 조작 흔적 없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배들이 우리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해경 작전국장이었습니다. 조정관님, 현장에선 강경 대응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납포하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포하는 순간 우리가 집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박준호가 했던 바로 그 말. 왜 집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 잡으면 오늘은 이깁니다. 뉴스에 나가고 국민들은 박수치겠죠. 하지만 내일은요? 모레는요? 상대는 반응을 원합니다. 우리가 군함을 보내고 납포하고 강하게 나오는 장면이요. 그 순간 이건 외교 사건이 됩니다. 항해 성명 나가고 보복 조치 나오고 긴장 단계가 올라갑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럼 서해는 다시 전장이 됩니다. 어선도 못 나가고 화물선도 우회하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누가 이긴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서 김태수를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저는 젊을 때 달랐습니다. 김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쏘지 않으면 지는 줄 알았죠. 강하게 나가야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쏘지 않는 결정을 책임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요. 외교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관리합니다. 화면에 세 자료가 떴습니다. 첫째, 항로 재설계. 민간 선박들이 해당 구역을 우회하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거리 유지. 해경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되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넷째, 김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해저 보호. 케이블 주변 감시 강화. 이게 진짜 방어선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물었습니다. 조정관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효과는 이미 나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우리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을 만들려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약한 건지 강한 건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태수는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임도 없었고 한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글로벌 해상보험사 리스크 총괄 안나 밀러가 서해 항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보험업계 40년 경력이었어요. 이상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서해 특정 구역의 리스크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정지한 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안나는 분석팀을 소집했어요. 48시간 안에 판단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 구역 보험 적용 재검토. 재검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직 사고는 나고 나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안나가 말을 잘랐어요. 이 좌표 밑에 해저 케이블 있습니다. 사고 나면 배상액 10억 달러 넘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밀러, 이건 정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안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치가 아닙니다. 리스크입니다. 저는 숫자를 봅니다. 숫자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님, 안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10년 전 리비아 사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판단을 미뤘다가 배상금 8억 달러 물었죠. 이번엔 그보다 클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나는 타이머를 켰어요. 남은 시간 47시간. 같은 시각 서해. 파나마 선적 화물선 선장 이반이 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보험사 통보 받았습니다. 이 위치 유지하면 적용 안 된답니다. 대기하십시오. 이반은 레이더를 봤어요. 한국 해경 함정이 보였습니다. 10해리 거리.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새 신호가 잡혔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15해리 후방.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반은 땀이 났습니다. 30년 바다 생활에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공격당하는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혔습니다. 부선장. 네. 저 구축함 언제부터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레이더에 막 잡혔어요. 이반은 30년 바다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포위가 아니라는 걸요. 선택지를 주는 거였어요. 본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반 48시간 더 대기하십시오. 48시간이요? 이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보험 끊기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고요. 명령입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이반은 승무원들을 봤습니다. 12명이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본사 명령이냐 승무원 안전이냐.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최종 통보를 발송했어요. 서해 좌표 37.2N 125.42 유지 선박 보험 적용 제한. 즉시 발효. 그로부터 8시간 뒤. 자정이었습니다. 마야는 졸음을 참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속도 2노트, 4노트, 6노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숨을 멈췄어요. 본부, 여기 콜린스입니다. 첫 번째 선박이 움직입니다. 납포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떠나고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배가 움직였어요. 사흘 뒤 마지막 배까지. 세 척 모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안나는 런던 사무실에서 서해 지도를 봤어요. 빨간 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뭐가요? 한국. 안나가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은 전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전쟁이 시작 안 되게 만드는 거지. 이반은 항로로 돌아가며 바다를 봤습니다. 이상한 싸움이었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부선장이 물었습니다. 총도 안 쐈는데 우리가 졌어. 아니, 진 것도 아니야. 그냥 빠져나온 거지 아침이 왔습니다. 서해는 평온했어요. 파도가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야는 런던 아파트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해 관련 기사가 없었어요. 선박 정지 사건, 긴장 고조, 군함 출동.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야가 중얼거렸어요.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세 척의 배를 추적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났어요.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최종 보고서 제출하십시오. 네. 지금 작성 중입니다. 한국 측 대응 어땠습니까? 마야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물리적 충돌 없음. 외교 마찰 없음. 민간 피해 없음. 세 척 모두 자발적 이탈.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통화가 끝났어요. 마야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틀렸어요. 한국은 모든 걸 했습니다. 한국은 승리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싸움이 없었으니까요. 마야는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이 한 건 뭐였을까? 관제했습니다. 기록했어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민간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끝났어요. 마야는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평소와 같았어요. 박준호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항로는 정상이었어요. 선박들이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요원이 물었어요. 책임자님, 정말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뉴스에는 안 나가나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죠. 사고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어요. 그냥 배 몇 척이 잠깐 멈췄다 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박준호가 물었어요. 요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제하고 기록하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게 우리 일이에요. 뉴스 나올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뉴스 안 나올 아침을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박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이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어제처럼 오늘을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어선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물선들이 항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해수부 사무실. 이서연이 최종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이상 없음. 주변 해역 안전 확인. 사건 종료. 상사가 물었어요. 이서연 씨, 이번 일 공개할 겁니까? 아니요.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잘 대응한 거 아닙니까?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개하면 실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 일의 핵심은 싸움이 안 났다는 겁니다. 공개하는 순간 싸움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엔 더 강하게 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록은요? 내부 기록으로만 남깁니다. 다음을 위해서요.
이서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서해 관제 사례 2026.01. 그게 전부였습니다. 합참 사무실. 김태수가 최종 회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국방부 국장을 만났습니다.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안 합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아침 국민들이 평소처럼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습니까? 네. 어선들이 바다에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긴 겁니다. 국민이 전쟁을 모르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만약 우리가 단 한 척이라도 납포했다면.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런던. 마야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 사건의 성공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마야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겼습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야는 런던 본부에 소환됐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사 안보 담당자들이었어요. 콜린스 박사 앉으십시오. 국장이 말했습니다. 마야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엔 2개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출한 것, 또 하나는 제출하지 않은 것. 보고서 잘 봤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군요. 무엇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마야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확인 불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확인 불가. 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일주일이나 추적했는데요. 선박 소유주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소유주 추적 안 됐어요. 한 참석자가 끼어들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바보로 보입니까? 패턴을 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세 척의 통신 패턴을 분석했을 때 특정 국가 해군 암호와 78% 일치했습니다. 선원 교체 기록도 추적했어요. 항적 데이터도 겹쳐봤습니다. 모든 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순간 이건 사실이 되니까요. 박사님? 국장이 재촉했습니다. 마야가 천천히 말했어요. 추측과 확증은 다릅니다. 저는 확증이 없어요. 그때 국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총리실입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국장이 나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마야에게 속삭였어요. 마야, 위에서 압력 들어오는 거 알지? 정치인들은 답을 원해. 국민한테 설명해야 하거든. 마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콜린스 박사. 그가 앉으며 말했어요. 정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원합니다. 이번 주 안에요. 불가능합니다. 마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쓸 순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보고할 순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정원 해외정보국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신원 파악 현황 보고하십시오. 분석관이 일어섰습니다. 세 척 모두 추적 결과 동일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위조 서류 추적 불가. 그럼 배후는요? 분석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패턴상 특정 국가로 추정되나 결정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국장이 책상을 쳤어요. 추정이면 됐지 않습니까? 외교부에 넘깁시다. 안 됩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김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저는 20년 전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해 교전 때입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젊었죠? 혈기왕성했습니다. 즉각 대응을 주장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함정 한 척 파손. 상대 함정도 손상. 하지만 진짜 피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민간 어선 4척이 교전 지역에 갇혔어요. 사흘 동안요. 승무원 4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쏘기 전에 생각하라고요. 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조정관님, 국민은 답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안전입니다. 평화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새 신호 포착됐습니다. 뭐? 분석관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화면엔 동해가 떠 있었습니다. 12시간 전부터 동해에서 미확인 선박 한 척이 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와 같은 패턴입니까? 김태수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수심 250m 지점에서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잠수함도 쉽지 않은 깊이입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치는 울릉도 남동쪽 70해리. 한일 해저 케이블 경로입니다. 김태수는 숨을 멈췄어요. 서해가 끝나자마자 동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리즈입니다. 런던. 회의가 끝나고 마야는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마야, 괜찮아? 아니. 마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누군지 모르는 거야? 마야는 가방에서 2번째 보고서를 꺼냈어요. 봉투에 담긴 채로. 이 안에 다 있어. 왜 안 냈어? 내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거든. 동료는 말이 없었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어. 싸움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걸. 나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럼 그 보고서는요? 마야는 봉투를 받습니다. 보관해. 다음을 위해서.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어요. 싸우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야는 런던 사무실에서 서해 항로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매일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물선, 어선, 여객선. 모두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항로였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아직도 서해 보고 있어? 응. 마야가 대답했어요. 그 사건 후로 뭐 특이한 거 있었어? 없어. 그게 이상한 거지.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야가 설명했어요. 보통은 한 번 긴장이 올라가면 여파가 남거든. 항로 변경, 보험료 인상, 군함 순찰 증가. 근데 서해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럼 좋은 거 아냐? 응. 좋은 거야. 마야가 웃었어요. 한국이 제대로 한 거지. 같은 시각 서울. 해상교통관제센터. 박준호가 신입 관제사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석 달 전 상황입니다. 화면에 3개의 빨간 점이 떠올랐어요. 민간 선박 3척이 정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입 관제사가 대답했어요. 즉시 접근해서 상황 파악하고 필요하면 납포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요? 납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 일은 바다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건을 예방하는 거예요. 박준호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우리가 한 건 이겁니다. 관제, 기록, 거리 유지, 항로 조정.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네. 상대가 다음 수를 두길 기다린 겁니다. 근데 상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신입 관제사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난 거군요. 맞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론 싸우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승리예요. 해수부 사무실. 이서연이 후배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서해 사건 기록 봤어요. 근데 공개 자료가 하나도 없던데요? 응. 내부 기록으로만 남겼어. 왜요? 잘한 거 자랑해도 되잖아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실패하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한 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공개하면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럼 다음엔 더 강하게 와.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우리 일은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아래야. 보이지 않는 곳을 지키는 거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우리가 제대로 일했다는 증거야. 합참 사무실. 김태수가 은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정년이었어요. 후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정관님, 인수인계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후임자가 앉으며 물었어요. 조정관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해 사건 기록 보셨습니까?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어떤 답이요? 김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젊을 땐 힘을 쓰는 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힘을 쓰지 않는 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걸요. 후임자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보이거든요. 국민은 모르고 뉴스도 안 나가고 칭찬도 없어요. 김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국민이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제대로 일했다는 증거예요. 후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동해도 잘 부탁합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런던. 마야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평가서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 해상 위기 대응 최종 평가. 석 달간의 관찰 결과 한국의 대응 방식은 기존 해양 안보 매뉴얼과 다른 접근을 보였다. 첫째, 물리력을 최소화했다. 둘째, 민간 시스템을 활용했다. 셋째, 외교적 확전을 차단했다. 넷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방식의 성공 여부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전쟁을 회피한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설계했다. 이것이 약함인지 강함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방식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한국을 본 게 아니었다. 국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봤다. 마야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에 봄이 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박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콜린스 박사님, 서해는 여전히 평온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세상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방식, 협상으로 이기는 방식,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 한국은 마지막을 선택했어요. 그게 옳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마야는 믿었어요. 이 방식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기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기록. 평화는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총을 쏘지 않는 결정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기록을요. 그날 밤 서해에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척도 납포하지 않았어요. 군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 척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민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게 한국이 선택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잘했다 또는 아쉽다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해 250m 깊이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